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저번에 어머니 장례식장 이후의 일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봉다리님 이야기에서 옥하상 귀신, 또 어떤 존재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다들, 힘든데 잘 지내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요즘 다 힘들 때니까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봉다리님께서 저에게 이게 무덤과 이제 쓱 보고 있는 여자를 좀 해달라고 네. 해서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뭐 그때 당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저희가 어머니 이제 산소에 다 모시고 나서, 이제 뭐 스님하고도 얘기하고, 주변에 그 무당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어,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마음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야 네네.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의할 사람도 없고 아버지하고도 상의도 못 하고 형은 이미 정말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혼자 이거를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애기 엄마한테 오픈을 했거든요. 네.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고 나서 음, 이제 그 일본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고 어떤 정말 이제 가야 되겠다, 올해는 꼭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어머니 어, 이후로 산소에 모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고요. 사진이 너무 디테일한데요. 제가 거의 그래요? 정말 저 거의 90% 정도 오! 디테일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면 이제 예, 뒤에는 어쨌든 이해를 돕는 사진이니까 이 사진을 예, 같이 예, 보면서 이야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네, 해보죠. 렛츠가! 예, 예, 길이십니다. 기릿! 제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제 이제 고향에 형님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형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모시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지금 시골집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거든요. 어제 형을 병원 퇴원 수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고향 쪽 오고 있는데 서해안을 타고 쭉 오고 있었어요. 서해안을 타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저희 고향을 오는데 형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앞좌석에 못 앉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앞좌석에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뒷좌석에 있는데 저는 형이 앞좌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제가 제 조상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의 눈을 완전히 트게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밸런스가 맞으면 보이거나 귀신 냄새를 맡았는데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연가가 완전히 열리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룸밀러를 제껴버리고 형하고 대화를 하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형이 뒤에 앉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음악도 못 들어요. 형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네네. 예민해지고 그래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한쪽에 꽂고 한쪽은 그냥 그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한 110km를 달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길이에요. 저는 익숙한 네. 30년을 넘게 다녔던 길이라서 서해안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길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똑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최근에 어제거 제일 최근에 얘기인데 똑똑똑똑 때리더라고요. 창문을 손톱으로 예. 똑똑똑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바퀴에 뭐가 있나 그랬는데 뭐가 걸렸나 아니면 뭐 돌멩이 같이 박히면 회전할 때마다 탁탁탁 거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을 쓱 봐서 소리가 오른쪽 보조수 창문 쪽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전혀 안 보이고 휴게소로 들려서 커피 한 잔 뽑고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형은 그대로 자고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렸다 커피를 뽑아서 담배 하나 물고 저 흡연 장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쪽이 좀 멀리 쪽에서는 막 누가 뛰어오는 건데 모습이 형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한테 뛰어오면서 그러대, 가면은 말 좀 하지,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차에 혼자 놔뒀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형이 나 갔다 온다고, 형이 그냥 있는다 해서 안 왔냐고 하니까 형이 현설수설 하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그냥 차에 있지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간 뒤로 제가 앉아 있었대요.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형한테 그랬대요. 형 힘들면 그냥 여기서 그만해버려 그랬대요. 죽어버리라고. 제가 형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이, 내 동생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더래요. 예. 안 열렸는데 앞에 앉아있던, 좌석에 앉아있던 제가 형한테 그러더래요. 눈치챘어? 이러더래요. 눈치챘냐고. 그래가지고 형이 소리로 꽉 지르면서 문을 계속 누르니까, 땡기니까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딱 보이더래요. 저만. 딱 보이길래 막 뛰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놀래가지고, 형을 많이 이제 괴롭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형을 진정시키고, 형이 꼼꼼나 보다고 이렇게 달래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형이 저번에 주신 부적 같은 거 다 있지? 다 스님에다 주는 거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줘봐 했더니, 병원에서 챙겨 나올 때 놓고 나오신 거예요, 형이. 예.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저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앞좌석에 와라. 앞좌석에 하고 부족을 좀 제 거를 뒷좌석에다 놓고 이렇게 쭉 왔는데 별 이상은 없었어요. 병원에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놔서 형이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고, 형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기 싫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형 좀만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어제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났는데, 잠자리도 되게 좀 안 좋아요, 요새. 이제 형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사진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엄마도 일단 보내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많았어요.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어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그 옥가상이 그 나무 위에서 목을 메고 계속 뛰어내리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임신한 거 확실히 몰랐었냐고, 그분이 임신한 거 모르셨냐고.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스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자기 뱃속에 태아에, 복중에 태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면 엄청난 그 원한이라든지 어떤 미움이나 증오도 있겠지만, 그거를 행동하게끔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순수한 자기 의지로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무당분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정리도 하고 유품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예. 어머니의 어떤 삶의 과정들이 그 안에 다 담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 박스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옷이랑 이런 거는 다 태웠는데, 어머니의 핸드폰 아니면 이런 작은 것들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해버린 게,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신발 아니면 속옷 선물 이런 것들을 한 개도 이렇게 포장지도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막둥이 네가 사준 거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소리 듣고 더 오해를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또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안 만들었으면 엄마가 정말 여자로서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미움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또 울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머니의 일기장이 그 일기장 비슷한 어떤 뭐 메모, 아니면 어머니가 뭐 장사하실 때 쓰시던 그 어떤 메모, 누구한테 얼마 뭐 물건을 팔았다, 뭐 이렇게 뭐 못 받았다, 아직 뭐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네. 거기 중간중간에 메모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요?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80이 훌쩍 넘으신 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시대에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네. 한글을 삐뚤빼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글씨로 볼펜으로 썼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내 아들이 저기 앉아있다, 장독에 앉아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물건 위치가 다 바뀌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제사를 올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밖에 놔둬요. 이렇게 조금 네. 밖에 이제 뭐 이렇게 먹으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의 신들 먹으라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담장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배고픈 주변 사람들도 가져가고, 옛날 풍습이에요. 귀신도 먹고 사람도 먹으라고. 근데 음식을 담아놨는데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 네. 어머니도 엄청 괴로웠던 거예요. 그 옥가상 영가 때문에 괴로웠던 거고, 뭐 자고 있는데 화장실 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머리맡에 여자가 앉아서 목을 쭉 내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들, 그 유품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다음 생에 있다면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세상 이치에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초저녁에 잠을 주무시다가 깨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있고 혼자 거실에 나와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엄마 산소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묻히신 산소가 저의 증조부,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위로 네 단계 위에 조상들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본 저기에 있고요, 본 선산에 있고요. 그러니까는 무덤이 많죠. 부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묻히실 건데 그 옆에는 이제 아버지가 묻히실 건데 산소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산소를 지금 이 한밤중에 초저녁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날도 안 풀렸는데 낮에 갑시다, 아버지 가고 싶으면 낮에 갑시다 했더니 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꿈이. 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꿈에 나와서 안 좋게 나오고 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계시고 이제 집에 계시라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절에 전화를 했어요. 이래 좀 안 좋은 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산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스님 저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필 또 읍내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네. 읍내에 나가 계셔서 내가 지금 가면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차에서 내리면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에 길이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데 깜깜하니까 랜턴 켜고 핸드폰에다가 제가 계속 안 좋을 때 듣는 불경 외우는 거를 제가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걸 켜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안을 뜨다 보니까 잡기들이 좀 보여요. 네. 올라가다 보면 잡기들이 그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나와 있다가 제가 오면 쓱 옆으로 비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산 사람이 여길 왜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나 유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이나 어떤 그런 걸 되게 안 쓰고 장독대 있죠. 조그만 장독대. 오, 예. 거기에다가 해서 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애기묘라는 데가 있어요. 바위 옆에. 거기가 예전에 아이들이 죽어서 거기에 많이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애장터 이런 그 거죠? 안을, 네, 맞아요. 네.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 그것을 지나가는데 참 구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배도 고프고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승 떠돌지 말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는 언덕백, 굉장히 좀 언덕백이에요. 좀 예. 경사가 있습니다. 저희 산소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산소에 닿아 가는데, 그때부터 시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신? 굉장히. 네. 예. 귀치. 귀치. 옥화상의 냄새가 나고, 그 산소를 바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나무가 있어요. 옥화상이 목을 맸던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를 위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갔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나무를 지나갈 때도. 그래서 산소에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막둥이 왔어요. 막둥이 손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꿈에 나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는데 제가 분명하게 후레쉬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놔뒀었어요. 집에, 차에. 예. 새 거거든요. 올라가는 동시에 그냥 탁 꺼져버렸어요. 랜턴이.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후레쉬. 하는데 패턴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 패턴이 맞거든요, 이게. 예. 저는 엄청 단순해서 L이에요. 예. 엄청 단순한 L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잠겨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으로만 이렇게 비춰봤어요. 겨울에서 버무러 갈 때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산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상 치르는 데를 와요. 음식 냄새를 맡고. 그래서 묘를 파헤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우리 윗대조 할아버지 위서부터 위쪽으로 쑥 올라갔어요. 쑥 올라가는데 저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스님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한 5분 정도면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담배는 못 피겠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밑에 내려서 담배를 피워야지 하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손을 들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순간에 제 등 쪽에서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박하 사탕을 입에 탁 먹으면 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시원한 느낌, 시원하게. 파한 느낌. 오. 예. 그 느낌이 제 등 목을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봄인데 제 등 쪽으로는 한겨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부터 해서 제 목까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싹 올라오길래 고개를 싹 돌렸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산소. 예. 할아버지 산소를 딱 저 사진대로 몸 반만 올라와 있어요. 반은 무덤에 겹쳐서 안 보이고요. 허리 위로만 보여지는데 옥화상이 아니었어요. 옥화상이 아니고 제가 처음 보는 악기였어요. 처음 보는. 예. 처음 보는 악기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캄캄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건 실루엣이나 분명히 여자고 머리가 굉장히 길고 어떤 소복이나 어떤 그런 옷이 아니고 일반 옷이었어요. 일반 옷. 근데 한국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옷이에요. 일본 생활복 같은 비슷한 그런 옷이에요.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 산소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 손을 삽처럼 그냥 푹푹푹 해서 파헤치면서 제가 소리를 꽤 질렀어요.
놀래가지고 예. 이러는데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체 하나 실루엣은 보이는데 눈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하얀색인 거죠. 하얀색. 그냥 예. 탁한 하얀색. 회색인데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또 저를 쳐다보더니 또 막 미친 듯이 엄청 빠르게 파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러면서 흙을 양쪽으로 팍팍팍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면서 어떤 뭐 말을 하는데 한국말은 아니고 일본말인데 네. 엄청 빠르게 땅을 파면서 팍팍팍 파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저건 또 뭐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건 또 뭐냐 했는데 저 핸드폰 불빛도 이게 그냥 들고 있으면 다시 그 절약 모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켰어요. 다시 켜서 딱 봤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친 듯이 밑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다가 몇 번 구르고 하는데 스님하고 그 운전해 주신 분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막둥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했더니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제 할아버지에서 제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그 묘 위에서 가운데도 둥둥둥 떠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뛰어서. 봉분 자체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와, 예. 봉분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뛴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하는 거예요. 땅 그 파는 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놀래고 저는 놀래고 하는데 저희들을 싹 보더니 그냥 그 뒤쪽으로 어둠 속 거기가 철조망이 쳐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 3층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를 그냥 쓱 하던 뒤로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뭐 뛰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군 것 같냐고 저한테 모르겠다고. 처음 느꼈다고. 그 일본의 그 여자 이름은 제가 얘기를 못해요. 이름까지는 이제 제가 일본 가서 알고 왔는데 그 여자는 아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옷은 분명히 일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그 말을 하고 나서 날 밝으면 올라오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 산소 위에 봉분을 봤더니 봉분이 핥힌 듯이 파져 있는 거예요. 핥힌 듯이. 실제로? 대충 때를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한 10삽 정도 파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봉분이 위쪽에 머리 부분 거예요. 머리 부분. 거기를 이제 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짐승이 파고 우리가 3명이 동시에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3명이 다 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 귀신이 그걸 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내려가자고 아침에 낮에 와서 하자고 하고 때를 대충 덮어놓고 내려와서 차를 2대를 몰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운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길도 구불구불하고 그다음에 정말 좀 뭐 하나 튀어나오면 제가 그 옆으로 그 저수지인데 빠질 것 같더라고요. 산 밑에 계곡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 차는 그냥 여기 놔두고 스님차로 가자고 해가지고 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통 예산 일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 여자 귀신이 일본 귀신이 아무리 봐도 굉장히 센 악령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애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둘 다 배를 잡고 그래서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병원 가라 그랬어요. 일단 병원 가고 우리 방에 보면 차라리 그 부적이 있으니까 그 부적을 애들한테 하나씩 호주머니에 아니면은 팬티 뒤쪽에다가 해서 가라 했는데 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서울 올라가야 되는 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절에서 한 12시 반까지 있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예. 내가 절에 있다가 내려가겠다 해서 스님이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님 차를 타고 절에서 나오는데 절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거기에 평소에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곳인데 이상하게 그곳에 영가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물에도 익사를 하지만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허리춤 차는 그런 물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네. 보면 심장마비로 깊은 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 사망사고가 있지만,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가들은 도대체 왜 천도가 안 되고 왜 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지방령처럼 저렇게 붙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큰 스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대요. 어떤 사념체들은 떠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승사자들도 와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저승을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영혼에 여러 사념체가 막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데리고 간대요. 그냥 예. 버려버린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혼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인간계에서 안 좋은 악행을 저지르면 그때 또 뭐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하겠지만 안 데려가고 저렇게 내버려 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저 별일 없어요. 뭐 짐승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좀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상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 저기를 했다고 그렇게 파더라고요. 혹시 할아버지하고 그 옥화상하고 예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내가 물어봤었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께서 그 옥화상하고 굉장히 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냉담하게 했대요. 냉담하게. 그 여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큰아들의 어떻게 보면 바람핀 여잔데, 그런데다 일본 거래처의 사장 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미움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원래 좀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고 너무 고든 분이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도 인정 안 하는 분인데. 네. 그래서 할아버지 묘를 저렇게 파헤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1편에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스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란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치워라. 네. 영가가 더 달라붙는다. 근데 원래 시골 보면 할아버지 조상들 사진 이렇게 싹 걸어놓는데, 가족 사진도 걸어놓고 하는데 할아버지 사진을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 미움이 강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오. 더 자식들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치우라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새벽 한 2시 반쯤에 애들이 좀 괜찮아져서 집에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를 올라와서 이제 애기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막내가 거실에서, 저희들은 TV를 잘 안 보여주고 애들을요. 책을 많이 주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TV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내 딸이 딸이 안 돼. 막내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TV를. 예. 그리고 제 애들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노래를 해도 그림 그리고 싶다, 그림만 그리는 애인데, 막내가 거실 바닥에다가 저 애들 뛰면은 저 아래층에 충격 저기 하지 말라고 매트를 깔잖아요. 네. 매트를 손톱으로 뜯는 거예요. 애기가? 쳐다보면서. 예. 매트를 뜯더니 사람 형태를 이렇게 뜯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말려 이제 놔둬봐 이랬어요. 놔둬봐. 얘가 어떤 행동한 거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동그란 머리에 긴 목이 길고, 그 다음에 손, 팔,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그렸는데 목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안았죠. 애를 안았는데 멍하더라고요. 멍한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엄마도 뭐 주저앉아서 울고. 예. 그래서 애를 안고 막 하는데 큰애가 저희들 옆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애기 엄마. 돌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큰애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TV에 가끔 이상한 아줌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TV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예 뒤에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근데 TV가 지들은 절대 못 켜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뒤로 비치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해코지를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옥화상 귀신은 직접 아이들한테 와서 지금은 해코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내서 애들 배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와가서 해코지 못하고 TV나 어떤 매체나 아니면 어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제가 큰 무당분이 저번에 저 꽃상에 얘기할 때 그 무당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문하고 이런저런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간다고 했지만 네. 어머니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선한 사람이라서 저 영가를 용서하면 용서했지 끌고 가서 해코지는 못할 뿐이다. 저한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조상들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숭아꽃으로 제 눈을 영안을 트이게 해주신 분이 알고 봤더니 가운데 서 계셨던 장군이 저희 시조더라고요. 시조. 저희 성씨가 고려시대 최고 무장이셨거든요. 역사책에서 나오셨는데 예. 그 무장분이 저희 시조예요. 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종가로 쭉 내려오고 형이 종손이고 아버지도 종손이고 이제 저는 이제 종갓집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거실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애한테 이제 물 먹이고 재우면서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본을 건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 자기가 가서 이거를 처리해야지 우리 새끼들까지 이 문제가 되면 나 당신하고 못 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새끼들 건드리면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조상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상 그 악기나 지금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랍니다. 와.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래요. 거의 악령 중에서도 그는 사념체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악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와서 그 장군하고 그 할머니 두 분하고 장군 신이 오셨는데도 막고 있는 게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분 없었으면 벌써 니네 집 사단이 나도 100번은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아버지는 정말 오래 사실 거랍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엄마하고 운명이 바뀌었더라면 운명이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참 운명이란 게 참 이렇게 얄궂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그날 나를 꼬박 세면서 애 엄마랑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사실은 애기 태어날 때도 그 여자가 보였다. 당신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엉엉 아주 울더라고요. 아유. 너무너무.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까지 이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보내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른들 말이 부모가 죽고는 살 수 있지만 자식 죽고는 못 산다고 해요. 살아도 그거는 산 것이 아니라고. 부모는 잊혀져 가지만 자식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이 문제 생기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애기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스케줄을 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구슬에서 옥가상을 물리치려고 이제는 우리 집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7월 14일로 잡았잖아요. 저번에 얘기를 할 때요. 7월 14일 잡았는데 정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일본 무속인들이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일본 무속인들이 잡은 날짜 그날이 옥화상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우연이 계속 겹치는지 아니면 이게 악연인지 큰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 형한테도 큰 영향이 없듯이 제가 영향을 많이 받듯이 저희 큰애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둘째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마 둘째도 영안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영안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커요. 자꾸 뭐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잡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이제 계획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얘기할 때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건데, 스포를 이렇게 잠깐 해드리자면, 예. 그 오카상에 있던 그 고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그 악령을 불려냈는지, 그리고 그 악령이 어떻게 해서 오카상 집안에 들어와서 했는지 대충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악령이 불려낸 지는 4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400년이 넘었고 많은 영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굉장한 정말 사악한 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카상 가족이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대요. 평화로워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오카상 여자를 한국에 데려올 때쯤에,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뒤 예. 상황을 맞춰보니까. 그래서 그쪽 무속인분들을 이제 찾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탄도 아니고 무슨 악마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령을 불러냈더라고요. 전쟁통에서 죽었던 모든 악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런 데서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400년 전이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고, 저한테 설명했던 그분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신을 받들고 했던 분이 그 집안 자체가 오카상 그 집안의 그 무속인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후로 한국에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큰 무당분하고 얘기도 하고 했더니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악기는 쉬운 악기는 아니라고, 최소 몇백 년은 된 악기들이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인간들이 불러냈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었대요. 예. 우리 전 무당분들도. 저희 시골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시골에 소문이 또 돈 게 뭐냐면, 저 집에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예요. 예. 저 집에 뭐를 해주려고 무속인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무속인도 돌아가셨고, 저희 그 오카상을 떼내기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날짜가 되면 일본에서 오시면, 근데 그게 미지수인 게 뭐냐면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 미리 들어와야 되고 또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뭐 저희 종친회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애기들은 계속 장염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면 그 꼬마 귀신이 애들 배를 계속 손톱으로 긁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삶의 의지 끈을 놓아버리셨어요. 놔서 그래도 고향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아버지라도 자주 보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현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비님 제가 끝날 때쯤에 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 영가를 보는 사람들, 영안이 트인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삶이 괴롭습니다. 물론 무속인분들 그거를 저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일반인 저희들은요 굉장히 괴로워요. 뭐 항상 보는데 귀신 뭐 무섭겠어라고 하지만 볼 때마다 무서워요. 볼 때마다 싫습니다. 볼 때마다 불쾌해요. 괴롭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정신병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무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애기 엄마가 댓글을 봤나 봐요. 저는 안 보는데. 댓글을 봤는데 시아버지 욕도 있고 하니까 네네. 씁쓸히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애기 엄마가 알게 돼서 이 글을 딱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제 아버지의 잘못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분이 아기를 품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맞고 그 악령이 휘둘린 것도 맞고, 근데 저 아버지를 변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용서를 했으니까 너무 네. 이렇게 그렇게 모진 말은 댓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보는데 제 애기 엄마가 봐서 그 부분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예. 이게 진짜 스펙타클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웬만해서 이런 사연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 ING니까 너무 지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악령이라고 아까 했던 400년 된 악령? 그게 아마 일본에서 식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분을 갔을 때 제가 일본 제가 인터뷰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녹음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또 일본 방언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네. 그러니까 표준어를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따와가지고 저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도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분한테 맡겨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지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전통 귀신이나 이런 건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이 귀신 자체가 전쟁에서 죽은 귀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악령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래요. 예. 그러면서 어떤 형상화가 돼버리고 그 형상화 된 걸 관리를 했던 그 집안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 계속 해코지를 했고 힘을 부풀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몇백 명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가들이. 이게 그게 모인 사념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추 좀 비슷했다라고 좀 느끼는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희 형이라고 그 아쿵이님 그림 같이 그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식신이라는 그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귀신들을 가둬놓고 그 안에 이제 엄청난 악귀를 가둬두고 이제 좀 사람들이 불린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잘 되겠죠, 그죠? 그분 거를 제가 못 들었는데 대충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가뒀냐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랬대요. 대나무에 가둔대요, 영혼을요. 네네. 대나무 마디만 거기에다 가둬가지고 큰 솥에다가 쪄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쪄서 악령을 어떤 의식을 치러가지고 악령을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명의 영가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뼈가루라든지 그 사람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렇게 영혼을 해서 가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인을 해서 그렇게 큰 솥에다가 몇 날 며칠 의식을 하면서 쪄서 어떤 그런 영가를 악령을 불러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직 누군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무당분들도 가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서울에 계시는 그 무당분도 웬만한 무당분들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 욕심에 달라든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 절대 섭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죽어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봉다리님, 아직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었고, 이런 건 진행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좋게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더 한번 지켜보죠. ING니까. 제가 오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말도 많이 버벅대고, 그랬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댓글, 좀 이쁘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제 아내가 애기 엄마가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 카톡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일단 약간 이제 원래 댓글을 안 보세요. 댓글을 안 보시는데.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네, 그러고 나서 이런 사단이 났네 하고 간단하게 아버지 욕을 하시거든요. 근데 봉다리님에게는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바람을 피운 한 남자일 수 있겠지만, 봉다리님께서 그 댓글을 봤을 때는 내 아버지 욕을 보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뭐 화가 나시고 그런 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서라도 댓글을 조금 그런 식으로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어렵게 해주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봉다리님은 아니면 또 듣고 계신 영암분들이라든지 귀신에게 또 힘드신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